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위상에 따라 자연과 환경에 미치는 관점을 살펴보고 환경윤리가 인간 중심 윤리에서 동물 복지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동물 실험에 대한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환경관과 환경윤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과 환경, 환경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관과 환경윤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보면 장효익 교수의 온생명론이 나옵니다. 온생명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전 우주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자라는 사상이고요. 그러한 전 우주의 하나의 생명체적인 속성 속에서 그동안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하나의 암세포처럼 그 온생명을 해치는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개했듯이 우리가 환경을 보는 관점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포스터처럼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포스터인데요. 보시다시피 뭔가 인간과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의 조화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건 존재의 사슬이라는 꽤 2000년 전에 그려진 오래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뭔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인간, 그리고 그러한 계단의 밑에서 인간의 구속을 받고 있는 자연과 생명의 요소들을 표현한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와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을 통해서 실제 피조물의 찬가의 후렴구에서 실제 우리가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와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환경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환경윤리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그 쟁점을 갖고 있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찬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앞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많이 해봤던 문장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나의 땡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라는 간단한 문장을 개인별로 앞에 있는 그 네임펜을 활용해서 포스트잇에 작성해 보는 시간을 한 2, 3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로 주어진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뭐 저런 단어를 활용하셔도 괜찮고, 또는 저기에 있는 제시된 단어 말고 별도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있는 네임펜을 활용해서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적어야 아마 보기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편하게 적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시간을 갖고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관에 대해서 문장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앞에 있는 칠판에 잠깐 붙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관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그 내용이 앞에 있는 4개 중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다양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환경관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6분 중에 2분은 자연에 대한 조화론, 그리고
이용론에 대해서 3분 정도, 그리고 경애론에 1분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의견을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잠깐 읽어보면, 일단은 조화론에서 한 학생 거 읽어보면, 자연은 나의 보물 이루다. 왜냐하면 잘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벅찬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내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으로 표현해 준 학생도 있고요. 실제 자연이라는 건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용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적은 친구 중에 이 대표적인 관점을 잘 적은 것 같아요. 자연은 나의 자원이다. 왜냐하면 자연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도 이 자연을 준 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배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의견을 적어주신 친구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고요. 자연을 적이나 자기물로 보는 친구가 이렇게 실제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애론을 표현한 친구, 그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나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존재했던 자연의 어느 순간 갑자기 태어난 내가 얹혀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한 시간들이 현생인류로 봤을 때 한 3천만 년이 아니고 300만 년 정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지구 46억 년의 시간을 봤을 때는 진짜 찰나의 순간에 태어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을 경외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다양한 의견들 이렇게 함께 나눠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답한 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그 앞선 수업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결과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인데요. 실제 여러분과 비슷하게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의 조화론, 많은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론 부분에서도 조화론 못지않게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배론의 관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표현은 극히 적거나 또는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애론도 일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자연을 보는 관점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같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즉 친구나 가족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죠.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시애틀 주장의 편집글을 인용하면서 인디언들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은 인간이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래서 자원이자 소유물로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대표적인 철학자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데카르트가 있죠. 데카르트의 우주기계론이 대표적인 자연을 이용하는 우주라는 이 세계가 하나의 큰 기계이다. 그리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건 인간이고 그 기계를 구성하는 자원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근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은 악하고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 즉 적이나 장애물이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실제 이런 관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학생들이 표현하기 좀 어려운 관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 위에 있는 인간이 하위에 있는 자연을 착취하고 또는 그들의 멸종을 일으키거나 파괴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은 신성하고 인간은 자연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 또는 신,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당 문화라든지 자연에 대한 그런 미신들, 풍습들 이런 것 등이 그런 자연을 경외로 보는 그런 입장의 근간으로 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금줄을 긋고 소원을 빈다든지 이런 것 등이 그런 자연을 신성시하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앞선 소개한 4가지의 관점을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가 있겠고요.
위에 있느냐, 옆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연을 대했던 방식이 최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지금 우리가 자연에 갖는 관점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자연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자연에 대해서 최근에 코로나 등을 겪으면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실제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자연을 지배했던 인간이 자연에게 인간의 자리를 내줬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고요. 실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구적인 실험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인간이라는 게 자연에 그동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고 자연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인간의 활동이 억제되고 집회가 금지되고 또는 이렇게 이동이 억제되면서 실제 인간의 그 빈자리를 자연이 채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해수욕이나 이런 여행을 위해서 가득 찼던 해안가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이렇게 다니지 않게 되니까 그 자리를 그동안 그 자리의 주인이었던 어떤 면에서는 바다거북이나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이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 인간이 너무 자연의 그런 곳에 침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좀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요소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요. 평상시 같으면 여러 가지 대기오염 현상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다는 그런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실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빠르고 바쁘고 또 더 많이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는 계기가 됐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 관점들을 바꾸는 시도들을 최근에 와서는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행해지고 있고 그 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건 중요한 인류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환경윤리.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후반부 수업을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최근에 이제 입법화된 동물원 법안 제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한 번쯤은 가봤을 법한 동물원에 대한 보호법조차도 우리는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동물보호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정이 됐고 실제 우리나라도 이제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 못지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준비와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일들 또는 직업들 이런 분야들이 생기게 될 건데 그런 분야에 선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출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이렇게 펼쳐나가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윤리를 넘어서 자연을 고려하는 윤리들이 세계적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편에 보면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표지판들인데 대부분 다 인간 중심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세계적으로 자연 즉 다른 생명체를 고려하는 그런 표지판들을 많이 세우고 있고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입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고 그러한 준비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직업으로 아마 앞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동물 실험들을 꽤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매년 150만 마리 정도의 동물들을 어찌됐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은 있었지만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그 살생을 했던 그런 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서 사고 파는 일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그게 왜 이상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까 장영익 교수가 얘기했듯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존재로서 평등하다면 한 생명체가 한 생명체에게 가격을 매기고 그리고 한 생명체가 한 생명체를 실험을 위해서 죽이는 행위들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이제는 물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그런 윤리적인 논의에 대해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꽤 역사가 짧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서양의 철학들의 근간을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때부터 서양의 철학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성의 존재로서 인간을 취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즉 이성을 중시했던 철학들이고요. 그런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이성에 반대되는 뭐 비이성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반이성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존재로서 자연을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인간, 어떻게 보면 더 위에 있는 인간들이 비이성적인 존재인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적 관점들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양의 철학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그거를 이렇게 문제시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닌 화이트라는 그런 철학자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 불리는 그런 자연을 이용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창세기의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을 인용하는 닌 화이트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른 종교들의 가치관과 달리기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어서 자연을 타자화하고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르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봤냐에 대한 비판을 좀 더 가깝게 느껴지면 좋겠고요. 실제 이제 그러한 관점들을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동물 해방론 같은 것 등이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부각이 됐고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런 황금률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남에 그동안은 사람이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넘어서 지구상의 또 다른 생명체를 타자화해서 그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피터 싱어 같은 현대 철학자들은 동물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들었고 실제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서양의 하나의 철학적 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이런 동물원 보호법 관련된 것 등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실제 그러한 논의들도 우리나라에 이제는 도입될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곧 졸업을 하지만 여러분들 후배들은 최소한 육식을 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받는 그런 세대, 우리나라의 첫 세대의 학생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채식 선택권이라는 제도들도 우리나라 학교 급식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환경 탐구 활동. 그런 면에서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실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을 이제 이용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동물 실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토요일을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 사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아마 영국 화장품 회사인 너시라는 그 브랜드 다들 아실 거예요. 면세점에도 들어가 있고 그 너시가 동물 실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담은 사진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이거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케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제품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모둠으로 나눠서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 측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한 반대 측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지막 후반부에 같이 한번 해보겠고요. 그래서 의견 나누는 방식은 세다식 토론을 약간 축약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팀마다 입론을 한 3분 정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각각 입론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3분 정도 팀별마다 이렇게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론과 반론을 바탕으로 각 팀의 최종 변론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토론을 통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마다 그 토론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잠깐 가질 예정이니까요. 팀끼리 상의해서 입론, 반론, 그리고 최종 변론 이 3단계에 걸친 세다식 토론으로 한번 토의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팀마다 의견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환경 탐구 활동으로 대표적인 동물 실험인 토끼 실험에 대한 환경윤리적 쟁점 토의를 제-식 토론을 약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끼 실험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동물 실험을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물질을 인간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물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물들을 이용한 실험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샴푸, 린스의 특정 성분이 눈에 들어가도 실명이나 눈병의 위험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토끼눈 점막에 화학 물질을 넣어 반응을 실험하며 인간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보다는 동물에게 먼저 실험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약품의 개발이 늦어지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멍숭이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소아마비 백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밖에도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 또한 쥐에 투여해서 항체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쥐를 이용한 신종 코로나 백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은 사람에 비해 한 세대의 간격이 짧아 연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가 빨리 될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으며 사람들은 고통받는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의 입론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의 입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약품 개발을 위해 토끼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로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감정과 지능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무자비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동물은 지능이 떨어져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피부와 신경이 해로운 것을 느끼면 그 정보를 척수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운동신경이 근육의 움직임을 발현시켜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신경계의 복잡도를 떠나서 거의 모든 동물은 통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면 누구보다 다른 생명에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동물 실험의 결과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유전자가 달라서 함께 가지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전 세계의 약 3, 4만 개의 의약품 중 효능이 확실히 있다고 밝혀진 것은 300여 개뿐이 되지 않다고 합니다. 에이즈 치료제도, 알코올 중독 치료제도 긴 시간 동안 동물을 가지고 실험하였지만 결국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셋째로 동물 실험을 대체할 현대 과학적 기술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안정성을 얻지도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동물을 희생시키는 대신 비트로 방법이라 알려진 인간 세포와 조직을 이용하는 정교한 테스트 방법, 사일리코 모델이라 부르는 고도의 컴퓨터 모델링 기법, 그리고 인간 자원자들과의 연구, 인공 피부 사용을 통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충분히 대체 가능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학대하고 또 실험 결과의 효용성을 신뢰할 수 없는 동물 실험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구시대적인 퇴보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각의 입론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럼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험 동물의 권리와 복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한다면 윤리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만큼 동물 실험을 수행한다라는 뜻의 리듀스,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켜준다는 뜻의 리파인,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뜻의 리플레이스와 같은 3R 원칙을 통해 실험 동물들은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나 쥐의 경우 인간 유전자와 99% 일치하고 해부생리 내분비학적 측면에서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여느 동물 실험에 비해 신뢰할 만한 자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위클리 한양뉴스에 따르면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만 감염을 일으켜 그동안 동물 실험을 통한 에이즈 치료제의 효능 평가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진이 인간화된 쥐 동물 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에이즈 연구 및 치료제 개발에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물 실험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특정 화학 물질의 독성과 치명적인 부작용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실험동물연구원은 정교한 컴퓨터로도 분자, 세포, 생체 조직, 장기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재현할 수는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물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세포 간의 반응, 인간 몸 안의 대사나 반응작용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배아세포를 통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물 실험이 의약품 개발의 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측의 반론을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반대 측의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에게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주장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신약 개발 실험에서 원숭이와 흰쥐, 개에게는 임상시험의 500배에 달하는 용량을 투여하였지만 반응이 없었던 반면 임상시험에 참여한 성인 남성에게는 소량의 약을 주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전, 폐렴, 폐혈증 등을 겪었으며 손가락과 발가락 몇 개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아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페니실린은 쥐 태아에게 사지기형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물 실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전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 세포 기반 바이오 전문 기업인 바이오솔루션이 개발한 동물 대체 시험 방법은 인체의 세포를 3D 조직 배양하여 만든 인공 각막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토끼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은 사람과의 일치율이 20에서 40% 정도에 그치지만 인공 피부와 세포 사용 등의 대체 실험에서는 90%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윤리적이면서도 효율적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 조직공학, 줄기세포 기술, 컴퓨터 모델링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실험은 결국 사람과 동물의 유사성에 기대어 실시하는 것인데 피부 조직이나 장기 등 신체적인 유사성은 인정하는 반면 동물들이 느낄 고통과 같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피부는 구조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에게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꼭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론과 반론 각각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최종 변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물 실험을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 기록 중 무려 79건이 동물 실험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동물 실험이 일치하는 사례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 실험의 과학적 성과를 인정하는 이유는 동물 실험이 유전학과 생의학의 성장에 큰 기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동물 실험을 통해 치료제 개발이 성공한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의 경우 오늘날의 동물 실험은 동물권을 인정해 동물보호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끔찍하고 잔인한 동물 실험이 아닌 3R 원칙을 따라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고 중복 동물 실험을 줄여 동물의 희생을 감소시키며
최종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번식력이 뛰어나고 인간의 유전자와 유사한 토끼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의 생명을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대 측의 최종 변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실험은 인간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 무고한 동물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된 현 세대에서 생리구조가 다른 동물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행해지는 효율적이지 않은 실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물 실험의 부작용인 탈리도마이드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59년 독일에서 임산부의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탈리도마이드는 3년간 동물 실험을 거쳐 개발된 약이지만 그 후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팔다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기형아들이 유난히 많이 태어났습니다. 논쟁이 확산되자 학계에서는 동물 실험을 재개했고 탈리도마이드가 개, 고양이, 래트, 햄스터와 닭에게는 어떠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지만 특별한 토끼 품종에서만 사람과 비슷한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무려 12,000여 명의 장애 아동이 태어난 후에야 밝혀졌고 탈리도마이드는 결국 1961년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동물 실험이 지닌 맹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극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는 이와 같은 이유로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짧지만 환경 토론 활동 토끼 실험에 대한 환경윤리적 쟁점 토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동물 실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실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정리하면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과 거의 동의한데요. 각각의 키워드들만 좀 살펴보면 일단 찬성 측에서는 죽어간다 또는 가혹한 고통을 주게 된다 또는 증거 자료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반대 측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인간에게 사용해야 된다 또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동물들은 실험실에서 길러진다. 그리고 생애 주기가 짧기 때문에 동물을 대신할 방법이 없다. 이런 키워드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키워드만 봤을 때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과 상관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눈 그런 찬반 토의 내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해하고 각각의 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 또는 유보 이 세 가지로 각각 개인의 입장을 정해서 그 의견을 남겨보는 걸 추후 과제로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현재 우리는 동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동물원 유리창 또는 창살 속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가져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동물을 밖에서 보고 있지만 동물은 우리를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바탕으로 과거에 우리들은 동물과 인간들을 어떤 면에서는 상위와 하위의 개념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서 인간 또는 동물들을 지배하는 세력 그리고 그러한 지배를 받는 세력으로 구분했던 역사적인 아픈 기억도 존재를 했고요. 최근에 아까 코로나 얘기로 잠깐 나왔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드러난 거는 박쥐가 매개가 돼서 이렇게 발병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동물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그들의 서식지에 다가서면서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인간에게 그런 바이러스 등이 옮은 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감염되는 경로가 더 많아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과 인간 또는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관 그리고 어떠한 율들을 갖는지는 개인의 몫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떠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동물들과 어떠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러한 도전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본 것으로 이번 환경관과 환경윤리에 대한 수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